진정한 부는 부자들의 언어와 이 습관을 가지고 행동할 때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리더십 스피커 중 한 명, 수많은 셀러브리티 억만장자들의 멘토이자 수천만 명의 인생을 바꾼 5am 클럽의 창시자, 그의 이름은 로빈 샤르마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전 많은 천만장자, 억만장자들을 만나고 또 직접 코치를 해오면서 찾은 진정한 부자들이 쓰는 언어, 그리고 부를 끌어오는 습관을 한 팟캐스트에서 공유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수년간 죽을 힘을 다해 산을 올랐는데 노력 끝 정상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상상해보세요. 내가 오르려던 산은 이 산이 아니었네? 이처럼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쫓는 부와 돈은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부와는 전혀 달라요. 모두는 잘못된 것을 쫓는 중인 거죠. 진정한 부는 언어와 습관이 완성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런 조언을 남긴 로빈 샤르마, 이번 영상에선 그가 찾은 진정한 부를 만드는 천만, 억만장자들의 언어와 습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로빈 샤르마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와 돈은 사회가 만든 최면 혹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상을 쫓으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환상이란 프로그램 밖으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파넴이라는 5가지 알파벳이 부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보기 시작하고 또 이해하기 시작한 시초가 바로 이 알파벳들 안에 숨어 있다고 해요. 가장 첫 번째로 P는 parents, 부모님을 뜻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부모님의 이런 말을 듣곤 하잖아요. 저 사람 성공했나봐, 새 차를 샀네? 혹은 골프를 치러 다닌다고? 여유가 있나 보구나. 이처럼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소비할 때 부자가 되고 또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들죠. 그렇게 잘못된 믿음과 프로그래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E는 environment, 환경. 로빈은 우리가 사는 사회마저도 물질적인 부분만을 쫓도록 만든다고 해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전용기를 타는 억만장자를 우러러보지 사회를 빛낸 위인을 만든 그들의 선생님은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포브스 등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죠. 세 번째 N은 nation, 각자가 살아가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부분만을 인생의 트로피로 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A는 association, 그렇게 인간 관계를 만들게 되는 우리는 서로의 물질적인 부분을 자랑하며 돈으로 구매하는 것들 혹은 구매할 수 있는 재력만으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마지막 알파벳인 M을 뜻하는 미디어는 커튼앞 인플루언서들의 보여주기식 인생 또는 우리가 보게 되는 광고들로 부를 포장하기 바쁘죠. 즉 파넴, 이 5 알파벳을 뜻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부를 잘못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좋은 집을 사고 럭셔리 자동차와 시계, 사치품을 사라. 그런 것들을 가져야만 혹은 가질 수 있어야만 그때서 당신은 부자가 된다. 하지만 그런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또 누린 수많은 부자들은 행복하지 않은 표정으로 심리치료를 받기도 또 심하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로빈 샤르마는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우리 머릿속의 부라는 단어는 진짜 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뮤지션 중 한 명이었던 밥 말리는 부가 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유물이 나를 부자로 만들진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부는 인생 그 자체를 뜻한다. 즉 모두의 부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를 내면에서 찾을 때 물질적인 부와 돈도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로빈 샤르마, 그리고 그는 성공의 비밀을 이렇게 공유했죠. Genius is less about genetic and more about your habit. 천재의 탄생은 유전이 아닌 습관에서 나온다. 그는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가 코치를 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보며 저는 이 사실을 찾았습니다. 성공을 만드는 건 유전적 성향보다도 그 사람이 가진 습관에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럼 그는 억만장자를 만나고 또 코치하며 진짜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어떤 습관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제가 봐온 수많은 천만 억만 장자들은 진짜 부와 가짜 부를 가진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와 표면적인 부를 모두 가진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습관이 있었죠. 첫 번째는 그들은 부의 언어로 소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상상보다 강한 그런 힘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 언어의 힘과 가치를 무시하곤 해요. 예를 들자면 그거 죽여준다, 미쳤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곤 하죠. 하지만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혹은 진짜 운이 좋았다, 너 이번엔 진짜 행운이 찾아왔네. 사실 그런 성공도 단지 운 때문이 아니라 준비가 잘 된 거고 큰 노력이 있었기에 끝내 결실을 맺을 수 있던 겁니다. 즉 가장 먼저 불가능 혹은 부정적인 표현을 멈춰야 해요. 언어의 힘은 우리를 프로그래밍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잘못된 프로그래밍인 한계적 신념, 결핍, 공포, 이기심, 불안감 등은 우리가 부의 언어를 사용할 때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우리가 잘 사용하진 않지만 좋은 의미를 표하는 그런 단어들을 말하고, 또 한 부분의 부정의 의미를 담기보다는 다른 부분의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쉽게 말해 A와 B 중 하나가 싫다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하나가 더 좋다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되어 불평하기보다 리더가 되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의식적으로 하는 말과 언어를 신경 쓰며 남들에게도 힘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대화체를 쓰는 겁니다. 로빈은 이런 부의 언어를 언급 후 표면적인 성공과 내면의 성공을 모두 성취한 그들의 또 다른 3가지 습관들을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남들의 의견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남들이 자신의 비전을 믿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나아갔고 결국엔 세상이 그 비전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빈은 말해요. 진정한 부를 얻을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혹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도전이 미쳤다고 할 때도, 무언가에 시간을 쏟고 투자를 해나갈 때도, 심지어 그 도전은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할 때도 그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이런 그들의 공통점을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죠. 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맞추고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고집한다. 그러므로 모든 발전은 비합리적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해보지도 않은 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마세요. 묻지 말고 나아가세요. 로빈 샤르마가 전하는 진정한 부를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 그들에겐 한 가지 규율이 있다. 그는 말합니다. 규율은 근육과 같은데 진정한 부를 이룰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것을 찾아다니는 규율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쉬운 인생을 만들고 쉬운 일은 어려운 인생을 만들거든요. 즉, 그 사람들이 가진 습관 중 하나는 결과를 보며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은 인생의 결과를 바라기에 모든 선택에서 항상 어려움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런 어려운 과제를 해나갈 때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초능력 상태인 플로우 상태가 시작되기도 해요. 고립된 상태에서 해나가는 어려운 과제들은 모두의 두뇌에서 최고의 나를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이미 알고 있기에 찬물 샤워나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처럼 작은 어려움부터 가장 무섭고 두려워 보이는 과제, 어려운 사람과의 대화를 먼저 해나가곤 합니다. 그들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 가야 남들이 가져보지 못한 걸 가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 어려운 사람과 어울리고 어려운 책을 읽으며 어려워 보이는 일을 해나가세요. 로빈 샤르마의 3번째 인사이트, 7전8기의 마음을 가진 미니멀리스트. 7번을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이 말처럼 그들은 아무리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히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넘어질 때 희열을 느끼고 되려 안정감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내 능력보다 약간 어려운 도전을 했다는 사실이니까. 결국 쉬운 인생을 만나게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자신의 내면에서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게 실패는 더 자랑스러운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걸 쫓는 맥시멀리스트가 아니라
중요한 소수의 것을 쫓는 미니멀리스트가 되라고 로빈 샤르마는 이런 주옥 같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바쁜 일상을 사는 것을 생산성 있는 삶이라 착각하지 말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성장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생산성 있고 밀도 있는 삶을 위해 하루를 시간 단위로 쪼개가며 스케줄을 만들죠. 하지만 그게 결코 생산성이 있는 삶은 아니라고 로빈 샤르마는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찬란한 모든 것을 쫓는데 바쁘다고 생산성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생산성이 있는 꽉 찬 삶은 내가 원하고 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쫓으며 다른 일에는 노라고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런 옛말처럼 말이죠. 인간은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지만 모든 일을 이룰 순 없다. 즉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건 아무 일도 끝내지 못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많이 움직이고 노력하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조언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세요. 인터넷상의 10,000명의 친구보다 진정한 3명의 친구를 수백 권의 책보다 한 권을 여러 번 읽어보는 거죠. 이런 그의 말처럼 노라는 대답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보다 한 권의 책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그의 조언은 정말 와닿았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풀어줄 열쇠는 새로운 책장 너머가 아닌 과거에 내가 이미 넘겨본 페이지 속에 있곤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Use your social circle. 어딜 가든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기. You are what you read. 미래의 나는 지금 내가 읽는 책이 만든다. Dream big, start small, begin now. 꿈은 크게, 시작은 작게, 그리고 지금 바로 하라.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만든 장본인이자 진정한 부를 얻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은 로빈 샤르마의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생각 없이 뱉어낸 말 속에 나를 끌어내리는 함정이 있었고 남들과 세상이 정한 사전적 의미의 부자가 아닌 내 삶과 온전한 생각 속에서 부자가 되어야 진정한 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규율과 한 가지를 쫓는 집요함 속에 진정한 부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 이처럼 그는 이제껏 없던 그런 비밀을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간구하던 곳에 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으로는 이 질문을 되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몇 번의 여름을 이 세상에서 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올해로 환갑을 맞은 로빈 샤르마는 자신에게 25번 정도의 여름이 남아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만 하면 단 한 시도 허투루 보낼 수 없게 된다고 말했죠. 여러분의 인생엔 몇 번의 여름이 남아있나요? 그리고 그 몇 안 되는 여름 중 그 하루가 오늘이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하루를 보내실 건가요?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과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몇 번 남지 않은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이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보내세요. 누군가에게 무시와 질타를 받거나 나 혼자만 소외된 감정을 느낄 때 성공이 눈앞에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단 150만 원으로 무려 200조를 만든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억만장자가 된 한 남자. 이 세상 모든 정부와 기업들은 이 남자에게 돈을 바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라 엄청난 액수를 말이죠. 그가 가진 회사의 이름은 오라클. 한 고객이 오라클에 지불하는 금액은 평균 5억이 넘는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의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한 이 남자. 그의 이름은 레리 앨리슨입니다. 순자산 가치로 200조가 넘는 레리. 하지만 그는 사실 입양아 출신에 능력이 없다고 아내에게 이혼까지 당한 그런 철부지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단 150만 원으로 시작해 무려 200조 부자가 된 괴짜 억만장자 레리 앨리슨의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리는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8살에 그를 가졌고 파일럿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조차 몰랐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레리를 키워보려 많은 노력과 시도를 했지만 결국 생후 9개월이 되던 때 이모와 이모부에게 입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레리는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이렇게 공유했죠.
저는 시카고의 가장 열악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12살의 어느 날 저녁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아버지는 여느 때나 다름없이 저를 부르셨고 저녁 식사 전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레리, 너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너는 사실 입양아란다. 그럼 이제 저녁이나 먹자.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 아니 양아버지는 그렇게 말했고 그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의 존재가 언제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누군가를 파멸시키지 못하면 결국 그 화재는 사람을 더욱 단련시키기 마련인 것처럼 엄격하신 양아버지와 잊을 수 없던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레리, 그는 많은 방황을 하며 10대와 20대를 보냈습니다. 저는 성공과 멀어지는 모든 약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레리 앨리슨, 그는 무언가를 시작하면 끝을 보지 못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어린 나이에 학업에 재능을 보였지만 항상 공부는 뒷전에 뒀던 레리.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때는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꿔온 꿈인 의사라는 목표를 위해 의대에 갔고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상도 받았지만 갑자기 양어머니가 돌아가시며 학교를 떠나 계획도 없이 자동차에 배낭 하나만 가지고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레리는 히피 문화에 빠지게 되었고 등산 가이드를 하며 요트라는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돈은 벌지도 못하면서 요트라는 취미를 가진 제게 아내는 책임감이 없는 쓰레기라며 집에서 내쫓았고 끝내 저는 이혼을 당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치욕마저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뒤에도 한참을 방황한 레리 앨리슨, 그는 양아버지의 설득에 다시 시카고로 돌아와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해 보려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또다시 한 학기만에 포기를 하고 학교를 그만둡니다. 하지만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새로운 기술을 알게 되죠. 레리는 말합니다. 학교를 다니며 용돈을 벌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접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었고 짧은 시간 일하면서 큰 돈을 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빠지게 됐죠. 그렇게 컴퓨터의 미래를 본 레리 앨리슨, 그는 학교를 떠나 다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 회사를 전전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죠. 레리는 엠펙스라는 회사를 거쳐 현재 OMX라고 불리는 Precision Instrument 등 수년의 경험과 인맥을 쌓은 그는 당시 느꼈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맡았던 첫 고객은 CIA였습니다. 중요한 기밀 사항이 많은 정부 기관인 탓에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정말 중요했죠. 그렇게 방법을 찾다가 IBM이 벌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기업과 모든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이 시스템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강력한 비전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아이디어를 쉽게 설명하자면 안전하게 모든 정보를 모아놓는 일종의 창고를 온라인상에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잘 정리된 정보를 언제나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죠. 이처럼 남들이 간과한 한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 엄청난 가능성을 본 레리 앨리슨,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장점인 추진력은 큰 성공의 첫 단추를 꿰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일했던 동료인 에드 오츠와 밥 마이크를 설득해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레버토리스 SDL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그 회사를 차릴 때 투자금은 레리 앨리슨의 $1,200와 두 명의 동료가 각각 $400씩 $800를 모아 고작 $2,000였다고 말해요. 나중에 오라클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SDL. 물론 오라클의 성장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자금 부족과 기술적인 어려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한 기업의 경쟁 압박 속에서도 레리 앨리슨은 한 가지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때론 성공에 대한 갈망보다 실패의 두려움이 절 나아가게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하는 레리.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괴짜라고도 불리는 그는 다양한 심리적 마케팅 방법과 계획들로 점점 데이터 관리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제품은 고객들이 잘 믿지 않기에 가장 먼저 출시한 제품의 이름을
오라클 1.0이 아닌 2.0으로 지으며 구매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줬고, 또한 그 당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의 주문만 받았지만 그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제품을 수많은 기업과 정부들에게 판매하며 존재하지 않는 현실보다 자신이 그린 미래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그의 경영 스타일과 그 어느 기업에서도 볼 수 없었던 레리의 행보, 물론 사람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올렸고 항상 1등만을 차지하려는 승부욕 때문에 그는 많은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와의 경쟁 구도에서 이기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퍼스널 컴퓨터보다 작고 저렴한 네트워크 컴퓨터를 세상에 처음 소개했지만 무려 20년 가까이 빠르게 나아갔던 그의 상상력은 그 당시 인터넷이 너무 느려 실패를 맞았고 탐정을 고용해 빌 게이츠의 뒷조사를 하기도 했죠. 이런 수많은 성공과 좌절을 지나며 그의 순자산은 끊임없이 증가했습니다. IBM과 분야 모든 사람이 간과했던 한 아이디어를 알아본 레리.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모든 기업, 정부, 은행 등은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등 다른 대기업들은 한 고객이 회사에 지불하는 평균 비용이 고작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오라클은 한 고객이 평균 5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며 한화로 400조가 넘는 메가 기업이 됐죠. 그리고 그 시작은 레리 앨리슨의 1200불, 단 150만 원 정도의 초기 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리는 그런 성공을 이루며 자신이 어릴 적 원했던 메가 요트를 구매했고 5천억이 넘는 자산을 투자해서 요트 레이싱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비싼 맨션과 하와이의 큰 섬을 하나로 통째로 구매하는 등 자신의 실패를 예측했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원하던 인생, 꿈꾸던 인생을 살고 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공을 만든 4가지 문장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의 엄청난 성취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성공에 대한 갈망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실패하고 좌절하며 맞게 될 두려움을 생각하며 나아가세요. 두 번째,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갈 때 당신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그 아이디어를 한 가지 미친 생각이라고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들을 마주하더라도 당신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유지하세요. 사람들의 반응은 당신은 미친 사람이다 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을 바꾼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앞서가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이 가진 통념의 오류를 찾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 생각 속에서도 항상 오류는 존재하니까요. 세 번째, 인생이라는 여정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이겨내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혁신을 이룰 수 있던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의 질문과 요청이 가능해 보이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항상 마주한 질문에 내가 현재 가진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실패는 필연적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말해준 길이 아닌 진정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아가세요. 기술과 혁신, 그리고 도전과 열정의 상징 레리 앨리슨. 그는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아야 할 가족에게서 여러 번 버림을 받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자신의 꿈과 비전을 추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그의 모든 성취마저도 누군가 볼품없다고 생각해서 덮어놓은 아이디어였죠. 그렇게 누군가에겐 멈춰야만 했을 이유들도 그에겐 한 발 더 나아가야만 할 이유가 됐습니다. 이처럼 어떤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받아들임의 방식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혹은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선택에서 나오게 되죠. 이번 영상 속 레리 앨리슨의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소외되어 용기를 잃어간 분들께,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나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와 질타를 받은 분들께 작은 용기를 불어넣어 한 발 더 나아가야만 할 그런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되었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겐 이것이 보인다. 당신에게 이것이 보인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한다.
세계적인 부자와 리더를 만드는 남자, 그의 인사이트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수백억대 자산가이자 사업가, 그리고 그의 테드 강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이먼 시넥. 이번 영상에선 새로운 한 해를 앞둔 여러분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작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사이먼은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만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보는 두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 한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설명하자면 상황은 나와 내 친구가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주말 아침 러닝을 한 직후 일어났다. 그곳에는 주말마다 다양한 기업이나 기관들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과나 음료수 혹은 아침 대용의 베이글을 무료로 나눠주곤 했는데 그날은 무료로 베이글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친구에게 말했다. 아침인데 베이글 하나 먹고 갈까? 친구는 많은 사람들이 베이글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걸 보고 말했다. 먹고는 싶은데 줄이 너무 길지 않아? 그런 친구에게 난 대답했다. 공짜 베이글인데 안 먹겠다고? 친구는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주는 베이글보다는 사람들이 길게 서 있는 줄만 보면서 베이글을 얻는 즐거움보다는 기다림이라는 걱정만 늘어놓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줄보다 원하는 베이글이 보였고 줄 앞으로 나아가 사람들 사이로 손을 뻗어서 2개의 베이글을 집어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고 뭐라 하거나 기분이 나빠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그때의 내 행동이 올바른 방식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내가 모두가 따르고 있는 규칙을 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앞에 두고 목표만 보는 부류의 사람과 목표를 막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로 나뉜다는 것이다. 마치 나는 베이글만 눈에 보였고 친구에게는 길게 늘어진 줄만 보였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규칙을 다르게 접근해도 된다.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서 원하는 것을 더 빠르게 얻을 방법이 대부분의 상황에는 아주 찾기 쉬운 곳에 당신이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다. 새해를 앞둔 당신은 무엇을 볼 것인가? 원하는 것을 보며 나아갈 것인지 혹은 여태 해온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막는 것을 보며 멈춰 있을 것인지 그 모든 선택은 당신의 손에 놓여 있다. 그리고 잊지 마라. 슬로우 모션이 노 모션보다 낫다. 군뱅이처럼 느리게라도 나아가는 것이 우물쭈물 가만히 멈춰서 고민하는 것보다 낫다. 물론 첫 발자국을 떼는 것이 절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해보지 않은 것, 가보지 않은 곳에 내리는 첫 발은 항상 두려움을 동반한다.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그랬고 내가 봐온 성공한 모두가 똑같은 느낌과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도전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나눌 두 번째 조언은 그 도전을 조금이나마 쉽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기 앞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 한다.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 갔을 때 1시간, 2시간 놀이기구를 기다리면서 어떤 감정과 기분이 느껴졌는지 생각해보라. 오랜 시간 보낸 기다림 끝에 기구에 타려고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을 상상해봐라. 아마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두 눈의 동공은 놀란 듯 커지면서 온몸에는 전율이 흐르며 떨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은 어떤가?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고 동공도 놀란 듯 확장되면서 온몸에는 힘이 풀리기 시작한다. 아마 내가 말한 두 가지 상황에서 당신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을 것이다. 두 상황 모두 당신의 반응은 똑같다는 것 말이다. 즉, 공포와 스릴은 똑같은 반응을 동반한다. 나의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항상 높은 곳이나 새로운 도전 앞 일종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은 내 아이와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는데도 똑같은 느낌과 감정이 찾아왔다.
분명 하나는 공포와 두려움, 다른 하나의 상황은 새로움과 흥분이라는 감정이었지만 나의 몸과 두뇌는 똑같이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높은 곳에 가거나 혹은 처음 하는 도전 앞 이렇게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 흥분되는데? 그러자 내 입가에는 걱정이 아닌 웃음이 찾아왔고 더 이상 예전처럼 높은 곳이나 새로운 도전이 무섭지 않았다. 내가 했기에 당신도 꼭 해보길 바란다.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 앞 자신에게 속삭여보길 바란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라고, 앞으로 느껴질 스릴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 앞 그 속삭임을 통해 첫 발을 내디딜 때 당신은 더 가벼운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당신을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조언을 더 준비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강연을 하고 각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며 나는 정말 다양한 가르침과 인사이트를 얻었다. 하루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하다는 네이비씨를 양성하는 교관을 만났다. 무려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훈련하며 극소수의 훈련생만이 네이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었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 네이비실이 되는 소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그의 대답은 너무도 놀라웠다. 사람의 외형만 보고 18개월의 훈련을 통과할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지, 끝내 네이비실이 되지 못하는지는 알 수 있죠.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엄청난 근육을 가지고 온몸에 문신이 있으며 그들이 가진 목적은 단 하나, 세상에 얼마나 자신이 잘났는지 혹은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려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도중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유망했던 운동선수들 또한 도중에 종을 치고선 집에 가버리죠. 그리고 1년 2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진정한 네이비실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마르고 자기 자신에게 의심이 가득하며 겉으로는 약골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첫날부터 공포에 온몸을 떨고 있던 사회가 루저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이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로 거듭납니다. 그들의 동기는 남들이나 외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죽을 것 같은 육체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 세상과 고립되어 감정마저도 메말라갈 때, 그들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한 번 더 나아가는 용기와 에너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옆에 쓰러진 사람도 도울 만한 그런 기질을 발휘합니다. 이런 그의 답변을 듣고 난 느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혹은 얼마나 똑똑한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심지어 나가는 속도 또한 상관없다는 걸 말이다. 가장 느려도 전혀 상관없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보여주기 위해서 쫓는 꿈이 아닌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가져라. 그렇게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나아가는 당신에게는 과거가 어땠든지 혹은 지금 당신의 모습이 어떤지는 상관이 없다. 지금부터 달라지면 된다. 그렇게 가지게 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당신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 목표 그 자체를 보고 남들이 해보지 않은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규칙이라는 틀을 깨고서 존재하지 않던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행동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느끼는 흥분과 행복의 감정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첫 발을 내디더라. 남과 같이 행동해서는 같은 결과만 얻는다.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특별함을 원한다면 그들과 다르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닌 그 감정을 행복과 흥분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렇게 나아갈 때 당신의 겉모습과 사회의 손가락질은 더 이상 무섭지 않은 허수아비가 된다. 당신의 에너지는 밖이 아닌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끝없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저 묵묵히 나아가라. 이번 영상 속 사이먼 신에게 조언이 어떠셨나요?
슬로우 모션이 노 모션보다 낫다. 수많은 조언 중에 이 문장은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한 것만 못하다라는 격언과 상반되는 조언, 무엇이든 추진력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가장 큰 힘을 들여 효율이 없는 움직임으로 시작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했던 그 문장 때문에 그래, 이럴 바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이런 푸념을 뱉으며 멈춰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효율 없는 움직임에 힘을 빼면서도 멈춰 있는 상태보다는 낫다는 혼잣말을 하며 남이 아닌 나를 위해서 묵묵히 나아갔겠죠. 그리고 그 끝, 시작만이 어렵다는 걸 알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조언을 남겼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역시나 변화를 두려워하며 멈춰요. 그렇게 내가 변하지 않아도 이젠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퇴화하죠. 고인 물이 점차 증발하거나 썩어버리는 것처럼요.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리고만 사람들에게 사이먼의 조언은 다시 시작할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것 같습니다. 남들의 시선 혹은 목표를 막는 것을 보지 말고 목표만을 향해 나아가라는 첫 번째 조언, 그리고 도전 앞 어차피 공포와 두려움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거라면 그 감정은 행복 혹은 흥분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인식 후 나아가라는 두 번째 조언, 그리고 이루는 사람들은 타고난 게 아니라 오히려 겉보기에는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약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달랐던 건 그들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되었다는 세 번째 조언.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마주한 이 시점에서 이보다 의미 있는 인사이트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 문장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빠르게 지나갈 또 다른 한 해의 끝이 전과는 다른 문장과 감정으로 오늘보다는 더 자랑스러운 스스로를 마주하길 바라며 사이먼 신에게 메시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